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2027년까지 괄목할 만한 교두 확보를 이루겠다고 하는 게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목표인 겁니다. 일단은 기존에 대비해가지고 반도체의 양산에 대한 수율에 대한 준비 사항은 차곡차곡 되고 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 매출 확보에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파운드리 업계의 성장을 투자자분께서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하고요. 며칠 전에 저희가 삼성에서 4나노 칩넷 개발 성공이라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기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반도체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떤 말이 약간의 빗좀 개설군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두 가지를 나눠볼게요. 4나노 반도체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칩넷입니다. 4나노라고 하는 공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로 웨이퍼 공정인 전 공정이죠. 삼성이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공정은 3나노 공정입니다. 3나노, 2나노라고 하는 최신 공정이 최신 선단인 것이고요. 4나노 공정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는 공정입니다. 삼성의 전략이 잘 보입니다. 4나노 공정이 물론 어느 정도 부가가치도 있긴 하고 삼성의 그나마 비즈니스를 유지할 수 있는 공정이 바로 4나노 공정입니다. 근데 이것의 4나노 공정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삼성이 선나노도 개발을 통해서 엄청나게 앞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기본기를 탄탄히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4나노와 3나노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4나노가 반도체에서 이 소자라고 하는 것들의 스위치 모양이 달라지는데요. 스위치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기존에는 평면이었습니다. 평면이었다가 평면에 전자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면적이 요만큼만 있게 되겠죠. 근데 요것만 있게 되면은 반도체 성능이 막 좋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핀핏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소자를 만듭니다. 그러면 면적이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그럼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에 유리해집니다. 한마디로 또 어려운 얘기하면 성능이 좋아지죠. 그래서 핀핏이라는 공정이 로직 반도체를 보자면 14나노 전후부터 아주 활발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가 삼성에서 3나노 때 어떤 도박을 거냐면 요것보다는 요거를 더 잘라요.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네가 훨씬 더 면적이 넓어지잖아요 하면서 소자가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바로 게이트 올 어라운드 팻이라고 해서 GA 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성은 3나노나 2나노가 모두 GA 팻이라고 하는 더 나은 스위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얘네가 실제로 수율이 확보가 안 돼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것의 성능 평가를 잘 해줄 고객사가 없습니다. 굉장히 슬픈 현실이죠. 말하자면 TSMC를 중심으로 해서 파운드리 반도체의 선단노드 개발에 가장 중요한 표준 같은 것들을 TSMC가 이미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기술을 만들어서 좋아요?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좋은 거예요? 우리가 써도 돼요? 라고 하는 것들의 이야기가 어느 누구 하나도 잘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이 4나노를 안정적으로 한다고 하는 이유는 여전히 파운드리 업계 내에서 TSMC와 격차가 크다는 것을 실제로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아주 기쁜 소식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현재의 상황을 상상한 걸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칩넷이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에서 수입 후공정 쪽입니다. 칩넷을 다른 말로는 3D 패키지라고 얘기해요. 그럼 3D 말고 뭐가 있냐? 2.2D, 2.1D, 2.3D, 2.5D 막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3D 패키지는 뭐냐면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같은 측천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건물을 보자면 옆에 있던 건물을 다 쌓아 올리는데 3D는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다 같이 일치화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건물이고 가장 작은 건물이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면적도 작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성능이 좋아질 겁니다. 물론 만들기 어렵겠죠. 현재 보시면 여러분 엔비디아가 쓰고 있는 GPU가 뭐냐면 바로 2.5D라고 합니다. 기술적인 내용이 많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2.5D는 시스템 반도체가 GPU가 여기 있고요. 메모리 HBM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뭐로 엮냐? 아래쪽을 실리콘 웨이퍼로 갈 수 있는 실리콘 인터포저라고 하는 걸로 엮습니다. 옆에 같이 있는데 여기 아래층에다가 인터포저라고 하는 까는 것을 우리가 2.5D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품입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게 그러면은 삼성이 칩넷을 만들었으니까 기존의 2.5D가 3D로 바뀌나요?가 궁금한 거겠죠. 근데 이것은 아직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칩넷이라고 하는 최소형이라고 하는 제품들은 여러분 보시면 소형이 왜 필요하겠죠? 우리가 사람이 갖고 다니거나 그렇죠. 시계에 차거나 이럴 때 소형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현재의 GPU라고 하는 것은 주로 AI 인프라입니다. 말하자면 인프라라고 하는 거는 그냥 데이터 센터에 있는 거죠. AI 반도체, 소위 말하자면 오픈 AI의 GPU만큼에 있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여기는 물론 면적이 밀도가 있을
있으면 좋겠지만 그 정도까지 심하게 면적을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칩넷 기술이 AI 반도체의 인프라형 반도체에는 쓰일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 미래를 대비한, 그러니까 실제 미래라고 하는 거는 모든 반도체 업계에서 AI 반도체가 인프라형 AI 반도체, 말하자면 오픈 AI에 쓰고 있는 GPU 10만 장.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현재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소버린 AI죠. 국가 단위의 우리나라용의 AI 필요해. 요거 다 보죠? AI 인프라입니다. 이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2027년 정도까지 되면은 요 인프라가 깔렸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이것을 써먹지라고 하는 거죠. 써먹지가 휴대폰이 될지, 우리 손목시계가 될지, 안경이 될지, 반지가 될지, 로봇으로 변할지 모르죠. 이것이 소위 엣지 디바이스라고 얘기하죠. 이 디바이스, 온 디바이스용 AI는 바로 이 칩넷 기술은 중요합니다. 이것을 먼저 만든 거는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당장의 매출을 일으키기는 않을 것 같다. 미래 대비용이고 이것에 대해서 패키지 공정의 개발로서는 좋은 방식이다. 왜냐면 궁극의 패키지 맞거든요. 근데 이게 현재 주요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형태의 AI 인프라용 봤을 때는 굳이 칩넷보다는 안정적인 2.5D, 뭐 2.1D 등의 기존의 방식들의 패키지가 있기 때문에 고무적이긴 하나 미래 대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반면에 4나노 같은 경우는 뭐다? 이 웨이퍼 공정, 전 공정이죠. 요것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일단은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건 두 개로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4나노 칩넷 개발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게 된다면 이 파운드리거든요. 4나노 칩넷 이런 건 다 이제 우리가 제품에서 시스템 반도체 위탁 생산해주는 쪽으로 보게 된다면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삼성에서 선단노드 개발의 수율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이건 좀 아쉬운 측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4나노라고 하는 거 측면을 보게 된다면 현재 4나노는 수율이 제법 옛날보다 잘 나오는 편입니다. 공정 성숙,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각 팹이라고 하는 공간 내에서 장비 일치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유지보수 같은 측면들이 어느 정도 개선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아직 선단 공정이라고 하는 거 3나노, 2나노 쪽의 수율 안정은 잘 되지 않은 편입니다. 이것의 원인은 무엇이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유튜브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수율 안정이 되려면 결국에 뭐가 해야 되냐? 이 장비라고 하는 소부장 형태에서 소제품 장비에 부품과 장비가 일치화가 잘 돼 있어야 되고 기본기가 잘 돼 있어야 수율이 안정화됩니다. 이건 또 하루아침에 되는 측면은 분명히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계속적으로 이 레코드를 쌓아서 수율의 기반기를 탄탄히 올려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벽히 수율 안정돼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수율의 문제가 특히 반도체 파운드리 비즈니스에서는 수율이 안 나오면은 고객 납기가 안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웨이퍼를 아무리 생산해도 여기에 수율이 절반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수율이 낮아지게 되면은 고객이 한 달 뒤에 주세요 했는데 한 달 뒤에까지 해서 제품은 웨이퍼 나왔는데 수율이 안 맞춰져서 납기를 안 맞춰줄 수도 있겠죠. 수율은 목숨과도 같은 일입니다. 이쪽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로 수율 안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돼야 고객 신뢰 확보가 될 것이고요. 아직까지 이런 것의 회복 같은 것들은 실제로 체감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2027년까지 괄목할 만한 교두 확보를 이루겠다고 하는 게 현재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한진만 사장의 목표인 겁니다. 그 정도로 쉽지 않은 의사결정이라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실제 기술 CTO로서 남성호 사장이라고 해서 실제 반도체 연구소에서 공정 개발을 했었었고, 그 다음에 글로벌 제조 인프라 총괄이라고 해서 반도체 삼성의 팹 전체를 총괄했던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대비해가지고 반도체의 양산에 대한 수율에 대한 준비 사항은 차곡차곡 되고 있다라고 하겠지만 그것에 고객의 신뢰까지 할 정도인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답부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실제 현재 양산 준비는 4나노 반도체, 3나노 반도체, 2나노 반도체 볼 수 있겠죠. 4나노가 현재는 어느 정도 안정화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좀 없을 뿐이지 실제로 4나노는 이게 TSMC 대비해서 약간의 얘기입니다. PPA라고 얘기거든요. P가 뭐냐면 퍼포먼스, 그 다음에 P가 파워, A가 에어리어입니다. 무슨 얘기냐? 에어리어는 작을수록 좋겠죠. 파워라고 하는 것은 전력은 낮을수록 좋겠죠. 퍼포먼스는 좋을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퍼포먼스는 좋고 파워는 전력은 낮고 면적은 작은 이 PPA라고 하는 게 실제 반도체에서 성능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현재 TSMC의 4나노와 삼성의 4나노에서 이런 PPA가 거의 동일 수준이라는 얘기가 이제 업계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고객을 확보해야 될 텐데 이제 4나노의 고객들은 애매한 수준이죠. 지금 말하자면 TSMC의 3나노라고 해서 이미
엄청난 수요를 확보하고 있고 업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하는 TSMC에는 3나노에는 아무리 고객이 비싸더라도 다 줄 서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것의 실제 제품을 갖고 오려고 친다면, 말하자면 3나노의 제품의 안정적인 성능의 PPA를 확보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냐? 아직까지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조금 애매한 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의 3나노가 뭐였다? 바로 GAFET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었는데 이것을 고객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이미 TSMC는 그 전 기술인 FinFET 3나노 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를 전략을 잘 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GAFET으로서 계속 끈덕지게 뭔가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3나노의 FinFET이라고 하는 걸 적용해서 계속 뭔가를 고객을 새로 확보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들은 하고 있을 텐데 여전히 TSMC 대비해가지고 또 고객의 수나 아니면 기술에 대한 수요를 확보나 이런 것들 측면은 좀 부족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현장 분위기라고 하는 것들은 아직까지 이 계속적으로 파운드리 매출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객 확보에 대한 조직적인 형태의 소위 이 얘기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뭔가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인드가 일부 있기는 하나 아주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아직은 좀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나노 칩넷이라는 기술이 가장 먼저 확보될 분야는 말하자면 거의 고객용 디바이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프라용 디바이스처럼 면적이 넓고 이런 것들 쪽보다는 AI 반도체이든 아니면 어떤 것이든 간에 사람한테 휴대할 수 있는 정도, 소형일수록 좋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기기로서 활용될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모바일 폰의 칩넷 기술 같은 것들을 쓸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 모바일 폰에서의 고객들의 수요를 맞추는 걸 통해서 한 번 정도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칩넷 기술을 진행할 때 마이크로소프트 쪽이나 이쪽 몇 개 회사들과 협약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반을 마련한 건데요. 그 회사들에서 얘기하는 소위 디바이스용 AI 쪽으로서 진행하는 것의 초기 제품들이죠. 말하자면은 메타 같은 경우에서도 안경, 글래스 같은 것들을 하고 있겠죠. 이런 쪽으로서 무언가 엣지 디바이스가 이제 슬슬 스물스물 생겨나지 않습니까?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실제 인프라 해주는 형태의 회사들, 말하자면은 오픈 AI, 클로드 같은 경우나 제미나이 같은 경우가 이만큼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메타는 글래스를, 삼성 같은 경우는 뭐 링 같은 걸, 이런 것들에 대한 초기에 온 디바이스 AI 쪽에서 칩넷 기술을 활용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자기 브랜드 네임을 위해서든 아니면 엣지 디바이스의 어떤 고객 확보 위해서든 간에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칩넷 기술로 좀 집중하자고 한다면 뭐 기본적으로 칩넷과 4나노 기술 모두 다 수율 확보가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율 확보. 두 번째로 봤을 때 이 수율 확보를 위한 소부장 기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 건데요. 수율 확보는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수율은 결국에 무엇이냐, 내가 만드는 제품들이 양산의 수천 대 설비에서 어떻게 동일한 형태로서 성능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것은 전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4나노 기술의 수율을 높이는 것이 첫 번째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수율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에 복합화된 칩넷 반도체의 패키지 기술, 이것을 어떻게 수율 확보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가 분명히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4나노 전공정 쪽에 대한 수율 확보는 꽤 돼 있는 편인데, 이것을 수율이 70%다 그러면 80%, 90% 가까이 될 수 있도록 전공정 웨이퍼 공정에 대한 역량을 높여야 될 것이고요. 이 칩넷 기술의 초기 개발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어려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패키지 공정은 굉장히 중요한 게 성능 중요하지만 이 발열이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겁니다. 우리가 건물을 옆으로 단독주택 있다가 다 아파트를 막 올린 거예요. 그 아파트 올렸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여기들 물질 자체가 아파트가 웨이퍼도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금속이요, 패키지 물질도 있고 되게 이종 물질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면은 물질 싸우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뒤틀리겠죠. 말하자면 전문용어로 이 물질들이 쉰다 그래서 와피지라고 해서 쉬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누가 풀어야 되냐? 기계공학도가 풀어야 됩니다. 기계공학조들이 요거와 패키지 설계 측면에서 아주 기술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뭐 저것도 화공과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좁은 영역에서 열이 엄청 많이 나겠죠. 쌓아 올렸으니까 이 발열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어떻게 푸냐, 결국에 이것을 요 패키지 설계를 잘 할 수 있도록 칩 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삼성에서 패키지 설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 필요하고, 거기에 발열, 그 다음에 여기에 수율 높이려고 치면은 발열을 해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소재 같은 것들에 대한 확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발열 소재 대표적으로 쓰는 게 뭐냐면은 EMC라고 얘기하죠.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좀 더 발열에 유리한 소재들 개발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삼성에서도 삼성 SDI에서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본 회사들과 협력해가지고도 좀 더
발열이 잘 되는 소재들을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장비로서는 칩넷 기술에 어떤 기술을 도입할 것인가. 이 칩넷을 기존의 반도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EMC 소재와 메탈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범프랑 EMC라고 해서, 범프라고 하는 금속과 EMC라고 하는 탄소 물질이 있는 것이, 이게 이제 기존의 패키지 방식으로 친다면, 이게 칩넷 기술이 좀 더 가게 되면은 HBM도 요청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본딩 쪽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구리라고 하는 것이 배선이 되어 있으면 옆에가 옥사이드라고 하는 절연체입니다. 이것에 대한 공정은 아주 새로운 공정입니다. 이건 장비 개발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품사 같은 경우에서는 전공정 수율을, 제품사 삼성이겠죠. 수율을 높일 수 있는 전공정 기반의 장비의 일치화. 두 번째로는 패키지 설계를 통해서 발열과 와피지 등의 이런 설계를 잘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협력사들은 소재 회사를 통해서 발열 기술을 없애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술적 발전이겠죠. 발전을 위한 장비 기술 개발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이건 충분히 국내 업계에서의 역량이 될 수 있습니다. 패키지 업계 같은 경우는 국내 업계에서 기술 개발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더 같이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나노 칩넷 기술, 그러니까 4나노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4나노의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현재 거의 1년 넘게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 매출 확보에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나노 반도체를 통해서 좀 더 자기의 브랜드와 기본기, 서비스 마인드를 장착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도모해서 중장기적으로 파운드리 업계의 성장을 투자자분께서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하고요. 두 번째, 칩넷이라고 하는 후공정의 기술을 처음 개발했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당장의 성과는 아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실제 이것이 적용되어지는 소비자용 반도체, 온디바이스 반도체 이런 것들을 보시고 여기에 뭔가 이 시제품 같은 것들이 빨리 나온다. 말하자면 저희가 이제 업계에서는 2017년 정도 때 디바이스가 무엇인지도 결정될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투자가 보통 6개월 이상 먼저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올해에 뭐 메타나 혹은 다른데 삼성 핸드폰일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서 어떤 좋은 디바이스들이 나올 수 있다. 우리가 디바이스가 뭔지 아직 결정 안 돼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XR 큰 머신을 쓸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떤 걸 쓰게 될지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것이 결국에는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도 있겠지만 반도체가 얼만큼 역할을 해주고 배터리 개발이 얼만큼 되냐.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능들이 얼마나 돼서 이 AI 기술이 쓸 수 있는 것들의 고객용, 내 몸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가 될지가 아주 효과를 건드셔온다면 그것의 제품들을 삼성이 실제 수주할 수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아주 큰 성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미래를 됐을 때 당장 6개월 뒤에 바로 무엇이 나온다기보다는 이 온디바이스 AI를 비롯한 내 손에 잡히는 이것을 통해서 칩넷 기술이 개발될 수 있다. 이것이 있다면 중장기적인 이익 확보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4나노 전공정의 고객 확보가 더 된다면 삼성 파운드리가 전공정 쪽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로 한번 귀추를 보고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같이 나눠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한국 반도체 미래 3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특히 이 3년이라는 시간, 2027년인데요. 그때 AI 기술의 결정적인 변동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 실제 한국 반도체 실력이 어느 만큼일까라고 하는 것들. 두 번째로는 현재 아픈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파운드리 반도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만큼 실제 경쟁이 확보될까. 세 번째, 중국이라고 하는 거함이죠. 자국 내 서플라이 체인이 가능한 형태의 중국과 얼만큼 정도의 기술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세 가지가 2027년에 다 필요하다고 보여졌고요. 그것에 대한 면밀한 방식에 대해서 현장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더 기술적 용어에 대한 설명을 쉽게 하는 것으로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로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반도체 산업은 그나마 우리나라가 인적 자원으로서 아주 오랫동안 격차를 확보하고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들과 새롭게 들어오는 똑똑하고 아주 현명한 분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항구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될 산업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투자하시는 분이든 직접 일을 하시는 분이든 간에 자기의 기술과 어떤 자본 같은 것들을 존중하면서 서로 함께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